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각각의 규제 기관들을 실제로 상대를 하면서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있고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파이프라인 내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 깨기 시즌4 웹3 이슈 체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유주입니다. 2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해외 주요 국가별 웹3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넥슨과 네오핀 아부다비 설립을 담당하신 하지원 변호사님 모시고 중동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원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두바이에 상주를 하고 있고요. 알타임이라는 중동 이제 최대 로펌에서 2014년부터 상주를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알타이미 내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을 전담하는 한국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여쭤볼 거는 이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관련된 것 중에서도 이제 웹3나 가상자산 특화되어서 이제 중동 시장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단 해당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2018년에 저희 회사를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뭔가 가상자산, 뭐 블록체인 이런 걸 염두에 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때는 싱가포르 아니면 카이만 제도처럼 이렇게 BVI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기업들 트렌드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보통 대부분의 이제 한국 기업들, 특히나 이제 인터넷 기업들, 게임 기반 회사들이 보통 대부분의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별도의 사업부서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자 하시고 또 그러기 위한 이제 법률적인 관할로 한국 외에 이제 다른 곳들을 좀 그동안 이제 물색을 해 오시던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BVI나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으로 가장 많이 이제 고려를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에서 규제 때문에 이제 못하는 사업들을 아무래도 싱가포르나 다른 이제 BVI 같은, 주리스딕션들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이제 인식하에서 움직이셨다면, 최근에 이제 특히나 싱가포르의 이제 금융 규제 기관이 이제 마스에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면서 한 2년 전, 3년 전 정도부터 이제 중동, 특히나 이제 두바이를 중심으로 생각을 이제 조금 변화를 겪으셨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두바이, UAE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를 이제 생각하실 때에 이쪽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 UAE라는 나라, 그리고 특히나 이제 두바이를 생각하고 오셨던 곳들이 이제 아부다비라는 곳도 있고, 특히나 이제 UAE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토호국 내에 두바이, 아부다비에 각각의 이제 금융 관련 프리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금 더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관할이 있다라는 이제 인식들을 갖게 되시면서 그쪽에서 이제 이 중동으로 특히나 두바이, 아부다비로 많이들 넘어오고 계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근데 중동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중동이라고 하면은 뭐 두바이나 아부다비 정도인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곳들도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곳들을 중동 중에서도 유독 더 한국 기업들이 먼저 살펴보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지금 언급하셨듯이 중동은 이제 하나의 지역으로 엮이긴 하지만 중동 내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고 특히나 UAE 그리고 카타르, 바레인 요 정도가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활발한 국가들이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UAE 내에 이제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토호국으로서 그 각각의 규제 기관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특히 언론이나 뭐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싱가포르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회사들이 이제 그러면 결국엔 다른 국가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라는 걸 이제 모색해 봤을 때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관련 규제 측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를 따져봤을 때 두바이를 먼저 생각을 하고 많이들 오셨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로 전환하는 데에 한 1년 정도가 걸렸다면 그 이후에 이제 결국에 두바이로 와서 보니 두바이라는 곳은 이제 두바이에도 메인랜드와 프리존들이 나눠져 있고 또 거기서 이제 1시간만 가면 또 별도로 있는 아부다비에 ADGM이라는 프리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를 하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또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또 전환하는 시기들이 한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걸리신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기업들이 가상자산 사업으로 중동에 진출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주요한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뭐 VVI도 그렇고 싱가폴도 그렇고 결국엔 가상자산 사업이라는 게 법을 피해가는 이제 우회적인 사업처로 그 고려를 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싶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과연 거기에 제대로 된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제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규제 기관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랬을 때에 각각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과 향후의 비즈니스 플랜들을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원하고 있는 사업 모델들을 과연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또 그 관련 생태계들이 가장 이제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각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유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과연 특히나 이제 UAE라는 별도의 이제 국가를 놓고 봤을 때는 DIFC냐, ADGM이냐, 아니면 또 연방법 내에 영향력 내에 있는 이제 DMCC라는 또 규제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관련 규제 기관들의 내용을 잘 알고 그 각각의 규제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잘 파악한 후에 우리 사업 모델에 맞는 관할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추가로 그러면은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것에 기업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이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중동을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이랑 좀 거리도 있고 문화적으로 좀 잘 모르다 보니까 아직 좀 이질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매력들을 보고 그 말씀하신 두바이나 이제 아부다비 쪽을 많이 검토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글쎄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 구조나 시장 체계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산이랑 확연히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금융 규제 관련 법률로는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없고 투자자들을 규제를 할 수가 없고 사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규제 기관이 돼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별도로 이제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별도의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진출하는 기업들이나 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제 플레이어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워낙 한국이 지금까지 그런 규제를 마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산업들에 대해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은 충분히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런 사업들을 이제 자유롭게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법률 관할들을 이제 그동안 찾아오셨던 거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중동 시장이라는 곳은 말씀드렸듯이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바레인 그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 모두가 일단 자본력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각각의 정부들이 각 토국들의 정부와 각 국가들의 정부들이 이런 이제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서포트들이 그런 강력한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규제 프레임워크들을 마련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랬을 때에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 플레이어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할 때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이 직접적으로 그 플레이어들이 유치해야 되는 규제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플레이어들이 접근을 했을 때에 이들의
사업 모델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각각 검토하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이미 다른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많이들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역량들이 또 많이 쌓였고 특히나 ADGM 같은 경우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접해봤던 레귤레이터들이 또 옮겨온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실제 플레이어들이 접근을 하고 규제 기관을 맞닥뜨렸을 때에 얘네들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구나. 우리가 제출하는 사업 모델들을 과연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들이 뭐고 쟤네들이 원하는 포인트들은 뭔지 서로가 피드백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최종적으로는 두바이, 아부다비를 이제 사업의 법률적인 관할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들 생각해 보면 사실 너무너무 큰 장점일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규제 당국이 이 사업의 속성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규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해가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최근에도 계속 중동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언급하신 한국 기업들 외에도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각각의 규제 기관들을 실제로 상대를 하면서 사업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있고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파이프라인 내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웹3 사업 분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사실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쪽 분야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독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웹3 사업 분야 어디라고 보시나요? 국내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사업이라는 건 결국 이제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중동의 또 소비층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필요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떤 혜택과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중동의 소비자층을 이제 살펴보면, 물론 이제 저희들이 런칭하는 글로벌 서비스 자체가 중동의 소비자만을 이제 포커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률적인 관할에서 거기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서의 그 지역에서의 소비자층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볼 때, 중동의 소비자층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또 문화적으로 완전한 엑스팬 문화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외국에서 이 나라로 와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서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웹3 비즈니스가 젊은 세대들의 성향에 맞는 서비스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소비층이 심지어 구매력도 있고 창업가 정신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창업가 정신이 있는 부분이 사실 또 크고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나 레바논이나 이집트나 이런 이제 국가들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인력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불어서 정부의 이제 의지와 또 아무래도 중동 국가들의 국부 펀드 외에도 다양한 이제 패밀리 오피스나 벤처 캐피탈들이 있어서 이들이 결국 자금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합쳐져서 중동이 이런 가상자산 사업 관련해서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이제 라이선스라는 부분이 잠깐 나왔는데, 그게 한국에는 이제 바스프 형태로 이제 있는 거일 것 같은 이제 느낌인데, 그 라이선스가 대충 뭐 어떤 형태가 존재하고, 그러면은 뭔가 중동에 진출하기 쉬운 산업의 어떤 섹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라이센스의 형태나 이제 그에 따라서 진출하기 좋은 사업군?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예, 결국 사업 관련한 라이센스를 취득한다라는 건 관련 규제 기관을 어디로 택하느냐, 그리고 관련 법률적인 관할을 어디로 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례로 지금 언급하셨던 네오핀이나 넥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을 때에 이제 이 회사들은 ADGM이라는 이제 프리존을 법률적인 관할로 택했고 여기에서의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을 진행을 하신 케이스들인데,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이제 뭐 별도의 익스체인지를 설립을 하거나 트레이딩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회사들은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서비스들이 과연 금융 관련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일이 가장 먼저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전문가들, 특히나 로펌이나 뭐 별도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들을 레귤레이터랑 논의를 하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래서 과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떤 라이센스로 인도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거는 금융 라이센스가 Financial Service Per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FSP가 실제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이제 ADGM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결국은 실제로 금융 관련 플랫폼을 설립하는 일이라서 이게 FS가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일반 법인을 설립해서 만약에 FSP가 필요 없는 법인이라면 일반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Financial Service Permission이 필요해서 이거는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단이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별도로 금융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그런 이제 트랙이 있고요. 실제로 언급하신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련된 라이센스는 서비스별로 다 있습니다.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ADGM도 그렇고, DIFC도 그렇고, 바라도 그렇고, 이 각각의 모든 규제기관들이 그거에 맞는 서비스들에 맞는 이제 라이센스들을 웬만하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토큰 발행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아니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특히나 ADGM 같은 경우에 토큰을 발행하거나 이럴 때에 이제 이거를 금융 쪽으로 가지 않고 뭐 최근에 이제 제도화된 DLT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일반 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할 때에도 결국엔 이제 규제기관들에서는 와이페이퍼라고 그 해당 토큰의 와이페이퍼, 그리고 토크노믹스 페이퍼, 또 DLT 기술을 이용한 부분이라면 DLT 프레임워크 페이퍼, 이런 이제 각각의 문서들을 요구를 하고, 이런 이제 문서들이 실제로 백서든 토크노믹스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의견이나 컨설팅 의견을 써줄 수 있는 저명한 이제 컨설팅 업체들의 의견서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 이제 백업 의견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서류들을 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은 당연히 이제 아까 언급한 그런 문서들의 일환으로도 쓰이고, 아니면 별도로 또 커머셜한 부분들은 따로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 법인 자체 설립을 위한 요건들은 뭐 굉장히 일반적이고 간단한 부분들입니다. 뭐 실제로 그 법인의 주주가 될 그 주주 회사의 코퍼레이트 다큐멘트들이나 또 뭐 UBO 디스클로저 같은 요건들이 있을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법인 설립과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곧 그 토큰 2049 아부다비도 금방 열리는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글로벌 그 웹3 회사 및 웹3에 관심 있는 곳들이 참가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현지에서 느끼시는 그 웹3 영역에서 이제 가장 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은 현지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규제적인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뭔가 지금 홍콩이 떠오르는데 아부다비에서 좀 더 금융 허브를 잡아가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움직임 같은 게 현지에 좀 있을까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동안에 이제 금융 규제기관들이 담당을 하지 못했던 이제 재단 설립 후에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부분들, 그런 이제 업체들의 사실 가장 많은 유형의 사업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업체들을 잡기 위해서 ADGM이라는 프리존은 DLT 파운데이션 레짐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실제로 사업 활동 자체를 이제 재단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제 실제로 현지에서 주목받는 웹3 사업 분야랑도 연결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현지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결국 정부의 의지와 정부의 후원 차원에서의 투자가 어느 쪽에 집중이 되고 있느냐를 봤을 때 특히나 UAE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웹3 비즈니스랑 뭐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주로 이제 가상자산 사업 관련해서는 UAE에 대한 예를 많이 드렸지만 특히나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시장은 실제로 마켓 자체도 굉장히 크고 거기서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소비층들이 제일 많이 이제 인구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게임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부펀드 자체가 별도의 이제 그룹 관련 자회사격으로 게임 관련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게임 자회사를 통해서 실제로 거의 한화로는 한 5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 투자의 일환으로 NC나 넥슨 같은 데 이제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게임 회사들의 지분 투자가 5%에서 10% 정도 다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네들 직접 개발도 하고, 유통도 하고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사실 규제 기관 차원에서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런 업체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 정부의 그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그거를 정부 기관들에서 규제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자본력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네오펜이나 넥슨이 앞으로 진출해서 사업을 영위하게 될 ADGM이라는 곳에는 이미 기존에 이제 웹2 기업들에 투자하던 무바달라나 아디오나 이런 아부다비의 국부펀드들이 이런 이제 웹3 비즈니스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허브 71이라는 이제 스타트업 관련 이제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하나 더 궁금한 게 일본에서는 요즘 사실 AI 가지고 다 난리잖아요. 근데 그건 어느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이웃나라 이제 일본에서는 AI와 같이 웹3를 이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엄청나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중동에서의 웹3는 다른 이제 많은 테크나 영역들, 뭐 매력적인 산업 등 중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보는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AI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UAE든 사우디든 지금 현재 AI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대하게 높고 실제로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 AI만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웹3 비즈니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다각화나 그리고 해외 플레이어들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하는 해외 직접 투자자로서 이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정부 기관들의 이제 의지들은 강력하기 때문에 바로 AI 밑단에 있는 그 투자 의향이나 유치 의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각각의 국가 기반 전략 사업들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꽤 중동에 오래 이제 상주하시면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중동에서 웹3 사업을 전개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팁 혹은 경고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 오려면. 예, 일단 아까 이제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 다른 BVI 같은 주리스딕션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에서 실제로 여기에서의 규제기관들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플랜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런칭하고 하고자 하는 또 프로포즈 하고자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디스클로즈하고 그들에게 그 규제기관들이 충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용어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유틸리티 토큰이다, 아니면 뭐 월릿 같은 경우는 난 커스터디 월릿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규제를 피해 가려고 하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완전하게 노출을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줄 수 있는, 그들이 주는 피드백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이제 그 사전 디스커션들을 통해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국들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법인 설립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가 걸리면 다른 데 가지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처음부터 오픈해서 이 규제기관 당국들이랑 얘기를 하고 디스클로즈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한 그런 이제 와이페이퍼나 토코노미스 같은 페이퍼들을 작성해서 미리 잘 갖고 있는 부분들도 중요할 거고, 또 제대로 된 비즈니스 플랜들을 잘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해 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있는 각각의 규제기관들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이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태도들이나 라이센스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자문도 받으시고 또 스스로 이제 스터디를 하셔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스들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찌됐든 이 사업 자체가 금융 관련해서 이제 디스클로저 관련한 의무라든지 향후에 이제 또 컴플라이언스 관련한 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식하시고 당국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인식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팁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하지원 변호사님 모시고 중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해외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적극성과 또 규제 기관의 규제 프레임의 유무 여부인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대비를 더 하면 좋을까요? 방금 그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부분을 듣다 보니까 저렇게 더 많은 것들을 열고 미리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그만큼 규제기관이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개방성이 높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한국에서도 더 이제 규제 당국이나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더 갖추기 위해서 기업가들이랑 더 많은 논의를 해나가고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준비가 있으면 더 단순히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한국을 하나의 이제 후보지로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깨기 시즌4 웹3 이슈 체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